여러분, 안녕하세요. 자격증 제조기 어썸 셰프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노력과 열정이 상식을 뛰어넘는다. 란 슬로건으로 한 번으로 끝내는 7시간의 기적. 믿고 듣는 최신 조리기능사 필기시험 합격을 위한 비법 총정리 제3회 핵심 이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요,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노력 없는 대가는 있을 수 없고 끝없는 도전 정신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꼭 알아야 할 식품, 위생, 법규, 식중독 첨가물 기생충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구성하였는데요. 외울 것도 많고 생소한 단어도 많지만 조리 기능사 합격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62년 1월 20일에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표되었음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약간 변형해서 식품위생법의 목적으로 부적당한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게, 이 별 3개짜리 문제입니다. 자, 다음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이란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을 정의하였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말하지만 의약품은 절대로 식품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 문제 또한 별 3개짜리 문제입니다. 자, 식품 첨가물의 사용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식품 첨가물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단미, 착색, 토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식품의 첨가물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식품의 상품 가치가 향상되고 영양 강화, 보존성이 향상이 됩니다만 질병의 치료는 식품 첨가물의 사용 목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알아두세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단,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은 식품위생법에서 무엇을 정의한 것인가? 질문 내용에 정답이 들어있네요. 사용하거나 담는 것, 또 조리 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했으니 기구가 정답입니다. 다음 식품위생법 상에서 집단 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단급식소는 특정 다수인, 즉 학생이나 병원의 입원, 환자 등이 대상이기 때문에 뷔페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은 집단급식소가 아니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식품 위생의 대상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가 정답입니다. 보통 우리가 먹는 식품만 식품 위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식품뿐만 아니라 그 식품에 넣는 식품 첨가물과 또 만들 때 사용하는 기구 또 용기 포장까지 식품 위생의 대상이니 꼭
알아두세요. 식품위생법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퇴치, 제조, 가공, 수입, 조리, 또 저장, 소분, 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제조, 수입, 운반,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공유 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 주방에서 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 다만 농업 및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의 퇴치업은 제외하는 것은 지문이 엄청 길죠. 식품위생법 관련 문제는 대부분 지문이 긴 편이고요. 지문 내용에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판매하거나 또 제조, 수입, 운반,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고 했으니 정답은 영업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 시설은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이 집단급식소에 해당되고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면허를 가진 영양사와 조리사가 상주해야 합니다. 자, 식품위생법상에서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몇 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인가? 네, 50인 이상이고요. 산업체의 경우 100인 이상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조리사의 면허란,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술 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격증은 시험을 봐서 취득하는 거고, 면허증은요, 건강진단 후에 전염병 환자, 마약 중독자, 정신질환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시, 도, 군, 구청의 위생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 네, 20만 원입니다. 2차는요, 40만 원이고요. 3차는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작업 시 반드시 위생모를 착용해 주세요. 자, 식품위생법에서 조리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 즉 정신질환자, 마약, 기타 약물 중독자, 전염병 환자, 또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조리사가 조리 업무에 있어서 식중독 기타 위생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때 또 면허를 타인에게 대하여 대여했어요. 그래서 사용하게 한 때도요 해당이 되고요.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는 조리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니 식재료를 비위생적으로 다루어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건강 진단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완전 포장된 식품 운반 종사자는 건강진단 대상자가 아닙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식품위생법상에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주고 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하는 것은 넣거나 싸는 물품이라고 했으니 정답은 용기 포장입니다. 다음, 식품 등의 공전을 작성 보고하는 기관장은 다시 말해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공전이라고 하는데 이 일을 어느 기관장이 하느냐라는 문제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합니다. 중요한 문제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까지 수상한 유명한 기생충 영화들 대부분 관람하였죠? 네, 지금부터 낯설지 않은 기생충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선충류, 채소류에 의한 감염 기생충 종류는 네, 기생충 종류는요. 조충류, 흡충류, 원충류, 선충류로 구분하는데요. 선충류에는 해충, 편충, 구충, 십이장충이라고도 하죠. 요충, 동양 모양, 선충이 있습니다. 기생충의 모양이 보여지는 사진과 같이 실처럼 생겨서 실선자를 써서 선충류라고 합니다. 다음 분변 오염된 채소를 통해 경구 감염되는 기생충은 분변 오염된 채소를 즉 입을 통해서 경구 감염되는 기생충은 무엇이냐고 묻는 문제입니다. 회충, 편충, 동양 모양 선충이 정답입니다. 자, 유충이 부착된 채소 취급 시 분뇨를 뿌린 밭을 맨발 또는 흙 묻은 손에 의한 경피 감염이 되어 폐를 거쳐 소장에서 성장하여 산란하는 기생충은 네, 분뇨를 뿌린 밭을 맨발 또는 흙 묻은 손에 의한 경피 감염하면 네, 무조건 십이지장충 다른 말로 구충이라고 알면 됩니다. 체독증의 원인은 네, 체독증이란 구충 즉 십이장충에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목구멍이 가렵고 얼굴이 누렇게 붓고 구토 등을 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체독증의 원인은 네, 구충증 다른 말로 십이지장충입니다. 자, 청정채소란 우리 사회 모의고사 59번 문제에서 공부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자, 청정채소는 인분이나 퇴비 따위를 쓰지 않고 화학 비료로만 재배한 채소를 말합니다. 네, 집단 감염되는 기생충은 네, 별 3개짜리 문제로요. 주로 어린이, 즉 소아에게 잘 나타나는 요충이 정답입니다. 자, 요충이란 21번과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집단 감염과 맹장내에 이르면 발육성충이 되어서 항문 주위를 기어다니면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기생충입니다. 야간에 항문 주위에 산란하는 요충의 특성 때문에 항문 소양증이 나타나 가려우니까 이렇게 긁어서 함께 자고 있는 옆 사람에게 옮기기 때문에 집단 감염의 대표 주자라고 말을 합니다. 감염 유충은 저항력과 내염성이 강하여 절인 채소에도 부착하여 경구, 경피 감염이 되는 기생충은 조금 전에 경피 감염의 대표 기생충은 구충 또는 십이지장충이라고 공부했었는데 또 경피 감염을 묻는 문제가 나와서 헷갈릴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내염성이 강하여 절인 채소에도 부착하는 특징에 주목해야 합니다. 동양 모양 선충이 정답이니까 외우세요. 다음 전염병 중 사람이 중간숙주 역할을 하는 것은 네, 중간숙주는 동식물이 스스로 생활하지 못하고 다른 동물 또는 식물에 기생하며 영양분을 먹는 생물을 말합니다. 전염병 중에서 사람이 중간숙주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회충, 구충은 채소 입에 붙어서 그걸 섭취한 인간에게 회충, 구충증이 발생될 수 있어서 자칫 채소가 중간숙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채소는 기생충이 잠시 붙어 있는 매개 식품일 뿐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네. 회충과 십이지장충은 인체의 어느 부위에 기생하는가? 네, 회충은 소장, 즉 작은 창자에, 십이지장충은 소장과 십이지장에 기생합니다. 자, 다음 기생충난, 그러니까 회충난을
사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가장 강한 상태에는 네, 일광과 열의 기생충, 회충란은 약합니다. 그래서 햇빛에 쪼여서 일광 소독하고 끓이는 자비 소독이 회충란 사멸시키는 방법입니다. 충류의 예방법은 네, 청정 채소를 보급하거나 채소를 충란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흐르는 물이나 합성세제를 이용하여 철저히 세척하고 분변에 완전 처리를 하거나 채소 재배에 인분을 사용하지 않고요. 평소 집단 구충에 힘써서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는 구충약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충란의 배출을 막아야 하고 채소를 다열 섭취한다입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충류, 즉 척추 동물에 의한 감염 기생충 종류는 네, 무구조충, 유구조충, 선모충, 톡소플라즈마, 만소니, 열두조충이 조충류의 종류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요? 네, 조충이네 집에 무충이, 유충이, 선충이, 만충이가 놀러 갔다가 톡소플라즈마를 만났대. 다시 한번 큰 소리로요. 조충이네 집에 무충이, 유충이, 선충이, 만충이가 놀러 갔다가 톡소플라즈마를 만났대. 라고 외워보세요. 큰 소리로 몇 번만 외쳐보세요. 저절로 외워집니다. 여러분, 저 믿지요? 네, 다음. 쇠고기를, 소고기를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면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은 정답은 무구조충으로요. 한자를 보면 없을무 갈고리 구로 갈고리가 없다는 의미의 기생충 모양이 민자로 생겼다고 하여 민촌충이라고 불리는 것도 함께 알아두세요. 조충류, 척추 동물에 의한 감염, 중간숙주는 네, 조충류 기생충은요, 5개가 있습니다. 선충류는 중간숙주가 없었죠. 채소는 4개 식품일 뿐이라고 했었습니다. 조충류는요, 중간숙주가 1개씩 있는데요. 무구조충, 즉 민촌충은 소하고 관계가 있고 유구조충, 즉 발구리존충은 돼지, 선모충은 돼지, 개, 고양이, 톡소플라즈마는 네, 고양이, 또 만소니 열두조충은 닭이라는 네, 중간 수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보고 있어서 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외워주세요. 자, 다음 여성이 임신 중에 감염될 경우 유산과 불임을 네, 포함해서 태아의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인수 공통전염병과 관계가 되는 기생충은 우리 3회 모의고사 9번 문제에서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자, 그럼 정답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6글자입니다. 네, 톡, 소, 플라, 스마 일명 고양이 기생충이라고 알려진 톡소플라즈마는요. 조류, 포유류, 사람에게 감염되며 임신 중에 감염될 경우 유산과 불임을 포함하여 폐하의 이상을 유발하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기도 합니다. 네. 중간 숙주가 2개인 기생충은 네, 간우충 즉 단디스토마의 제1중간숙주는 외우렁이, 제2중간숙주는 붕어, 잉어라고 외워야 합니다. 폐흡증 즉 페디스토마의 제1중간숙주 다슬기, 제2중간숙주는 참개, 민물, 가재라고요. 또 광절 12주층의 제1중간숙주 물벼룩, 제2중간숙주는 연어, 송어입니다. 또 아니사키스 중에 제2중간숙주는 네, 중요하죠. 생태, 오징어, 갈치, 고래라고 외워야 합니다. 제 6가지의 기생충을 모두 외우면 좋은데요. 최소한 4개라도 여러분 외워야 합니다. 원래 모르는 건 보고 쓰고 또 네, 외우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힘 내세요. 네, 다음 간디스토마 다른 말로 간흡증의 중간 숙주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제1 중간식주는 외우렁이, 제2 중간식주는 민물고기인 붕어, 잉어입니다. 이렇게 외워볼까요? 간이 왜 부었어잉? 간이 왜 부었어잉? 이렇게 5번만 큰 소리로 외우면 100% 외워집니다. 예, 500원 걸겠습니다. 외울 수 있죠, 여러분? 네. 민물고기를 생식한 일이 없는데도 간티스토마에 감염될 수 있는 경우는 네, 좋은 문제죠. 민물고기를 요리한 도마를 통해서 네, 간디스토마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열공하는 여러분께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해산어, 즉 오징어, 고래, 갈치, 생태의 기생충은 아니사키스충이 정답인데요. 고래회충이라고도 불리는 아니사키스충은 생선회를 많이 섭취하는 일본의 식중독 발생 원인 1위라고 합니다. 기생충들이요, 꼬물꼬물 거리는 게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기생충들은요, 열에 약하니 익혀 먹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도충류와 흡충류의 예방법은 네, 조충류는 무구조충, 유구조충, 선모충, 톡소플라즈마, 만소니, 열두주충이고 흡충류는 관디스토마, 페디스토마, 아니사키수충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중간 숙주를 취급한 손과 조리기구인 도마와 칼, 식기에 의해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 숙주를 생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충분히 가열 섭취해야 합니다. 이해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안디스토마는 제2 중간숙주인 민물고기 내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다가 인체에 감염을 일으키는가? 네, 간이 왜 부었어잉? 하고 우리 중간숙주만 외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예전에 이렇게까지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되었습니다. 잉어라는 제2 중간숙주에 진입하여 두꺼운 주머니 모양을 형성한 상태인 피낭 유충 형태로 존재하다가 잉어를 덜 익혀 먹은 인간에게 감염을 일으킵니다. 네, 어떻게 해요? 피낭 유충, 피낭 유충, 피낭 유충. 알았죠, 여러분? 네. 자, 지금부터 출제 빈도수가 높은 식중독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에서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질문 속에 정답이 있지요. 네, 식중독입니다. 참고로 6월에서 9월이 세균성 식중독의 발생 시기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다음, 식중독의 공통 증상과 발열 여부, 잠복기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 아프고 토하고 설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통 증상은 복통부터 설사이고 발열이 나는 식중독은 감염형 식중독이고 발열이 없는 식중독은 독소형 식중독입니다. 예외적으로 클로스리디움 보툴리눔은 신경마비 증상이 특징이고 황색 포도상 구기류는 화농을 갖는다는 것 꼭 기억해 두고요. 전체적으로 식중독균의 잠복기는요.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인데 황색 포도상 규균은 가장 짧은 3시간의 잠복기를 갖는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네. 참고로 식약처의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알아두면 식중독 문제 풀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세요.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네, 식자재와 조리 기구를 깨끗이 세척, 소독하기. 도마나 칼을 구분 사용하기. 네, 적정 온도, 보관 온도 지키기. 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네, 식중독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은 노로바이러스, 겨울에 많이 먹는 생굴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네, 자, 감염형 식중독의 종류 6가지는 감염형 식중독의 대표 주자는 살모넬라와 장염비브리오 식중독이지만 나머지 4종류도 알아둬야 합니다. 식중독 균은요, 대부분 낮은 온도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감염형 식중독 균 중에서 저온을 좋아해서 냉장고에서도 살 수 있는 여시니아 균과 리스테리아 균이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고요. 캄필로박터균 식중독, 살모넬라 식중독, 또 햄버거병과 관계 있는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과 장염비브리오가 감염형 식중독입니다. 6가지 외워야 하는데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감염형 식중독에는 저온에서 잘 사는 여시와 리스가 있고 캄필로박터와 살모넬라는 병원성 대장균에 감염되어 장염이 생겼대요. 이거 말이 되나요? 손바닥에 써가지고 다니면서 외워보세요. 단답형이나 주관식으로 출제되는 게 아니니 문제풀이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네. 원인 식품은 육류, 달걀, 닭고기, 닭이고 등산은 급격한 발열, 즉 38에서 40도씨로 급격한 발열이 특징이고 예방법은 60도씨에서 30분이면 사멸하는 식중독은 여러분 뭘까요? 네, 맞습니다. 살모넬라 식중독입니다.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다음 장염비브리오 식중독은 네, 원인균은 병원성 호염균으로 3에서 4%의 식염 농도에서 잘 발육하기 때문에 좋아할 호자와 소금 염자를 써서 호염균이라고 합니다. 위장의 통증과 설사, 구토, 또 발열이 주된 증상이 나타나고요. 원인식품은 연한 해역에서 잡은 어패류를 날거 생것으로 먹을 때 발생하고 예방대책은 어획 후에 5도씨 이하의 저온인 냉장고에 보존하고요. 60도씨에서 5분이면 장염비브리오균이 사멸돼요. 그래서 어패류를 생식하지 말고 익혀 먹고요. 2차 오염을 막기 위해서 조리할 때 잘 씻고 어패류에 닿는 칼, 도마, 식기, 용기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게 예방법이라는 거 알아둡시다. 네. 병원성 그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이 뭐냐? 이제 이거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대장에서 서식하는 대장균은요, 400종 이상 존재한다고 해요. 대부분 인체에 유익하고 또 병원성을 나타내지 않지만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장관 염증, 설사 등을 유발하는 균을 병원성 대장균이라고 합니다. 네, 원인은요, 병원성 대장균이고 증상은 복통, 수양성 설사, 또 당염, 두통, 발열이고 원인 식품은 우유, 채소, 샐러드, 가정에서 만든 마요네즈이고요. 예방 대책은 동물의 배설물이 오염원으로 중요하므로 분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을 잘 씻어야 합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 안산시 소재 유치원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인해 집단 환자가 발생되어 장염을 일으켜 복통, 오심, 구토, 설사가 동반되고요. 합병증으로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 즉 적혈구가 터지고 신장이 망가지는 등 소아에게 주로 나타나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신장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기에 무서운 식중독이었는데요. 매스컴에서 오랫동안 다루었던 사건이었는데 여러분 기억나나요? 네. 덜 익힌 그 햄버거 패티 속 0157이 원인균이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충분히 익히지 않은 햄버거나 살균되지 않은 유제품, 오염된 채소를 섭취했을 때 집단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2020년도에만 263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유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식중독과 특히 주의해야 할 사람은 방금 공부한 내용과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이고요. 주의해야 할 사람은 젖먹이 어린이입니다. 다음, 포도상구균 식중독이란 별 3개짜리로 단골로 출제됩니다. 원인균은 포도상구균이고요. 독소는 엔테로톡신 장독소라고 부르고 전형적인 독소형 식중독으로 화농성 질환이 원인이고 식후 3시간의 잠복기를 가지고요. 잠복기가 식중독 중에서 가장 짧은 게 특징이라고 했었죠. 오심, 구토, 설사, 복통 증상이 나타나고 원인 식품은 버터, 치즈, 떡, 콩가루, 쌀밥 같은 거고요. 예방법은 엔테로톡신은 내열성이 강한 독소로서 120도씨에서 20분간 가열을 해야 합니다. 또 화농성 질환자의 식품 취급 금지고 식품을 5도씨 이하 저온에서 보관해야 하고요. 손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자리소독법은 물론이고요. 고압 증기 멸균법으로도 예방하기 어렵고 균이 사멸되어도 독소는 남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조리법으로 예방하기 어려우니 화농성, 즉 고름이 잡힌 손으로 절대 조리하면 안 됩니다. 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식중독이란 독소형의 대표 주자는 포도상구균 식중독과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식중독이 있는데요. 독소형은 무조건 별 3개짜리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식중독의 원인균은 산소를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편성형기성의 포자 형성균이고요.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것은 A, B, E 네, 3가지 형으로 독소는 뉴로톡신, 즉 신경 독소라고 부르고요. 신경 독소에 의해 일어나는 대표적인 독소형 식중독입니다. 잠복기는 12시간에서 36시간이고 원인 식품은 햄, 소세지, 통조림이며 증상은 눈의 시력저하, 동공 확대 등 신경 마비가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방법은 뉴로톡신은요, 엔테로톡신 독소하고 달리 80도씨에서 5분 정도의 가열로 독성이 파괴되므로 충분히 가열하면 예방됩니다. 강의를 자꾸 들어서 익혀서 꼭 알아둡시다. 다음, 여름철에 음식을 실온에 방치했더니 네 그러다가 이제 먹었어요. 4시간 후에 이 증상이 나타났어요. 어느 균에 의한 것이냐? 잠복기가 짧은 거를 보니까 정답은 뭐예요? 네, 황색 포도상 구균입니다. 네. 포도상구균의 독소와 균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어요. 네, 정답은 독소는 엔테로톡신, 장독소이고 균은 황색포도상 구균입니다. 환원이 원인이다까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플로스리디움 보툴리누스 균의 독소 이름은 정답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뉴로톡신, 즉 신경 독소입니다. 자, 현기 상태에서 생산된 독소에 의해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세균성 식중독은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세균성 식중독 하면 대표 주자가 뭐예요? 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또는 보툴리누스 식중독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원인 식품이 햄, 소세지, 통조림 식품과 관련된 식중독은 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누스 균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 정도는 껌이야, 껌이야가 되어 자신 있게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 있죠, 여러분? 네.
식품의 부패를 일으키는 곰팡이 네 가지는 아스퍼질러스 누룩곰팡이는요 된장, 간장 제조에 이용하는 곰팡이이고 페니실리움 푸른 곰팡이는 통조림 버터에 리조푸스 거미줄 곰팡이는 빵 곰팡이의 원인이고 뮤코아 털 곰팡이는 전분의 강화 치즈의 숙성 등에 이용하며 채소, 과실 등의 변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 이런 곰팡이가 있구나 하고 친해지세요. 다음, 자연독에 의한 동물성 식중독은 동물성 식중독은요, 세 종류가 있는데요. 모두 중요해서 여러분 꼭 외워야 합니다. 첫째, 보거 중독의 원인 독소는 테트로도톡신이고요. 치사량은 2mg으로 적은 양을 섭취해도 사망한다는 것과 보거의 난소에 가장 많고 간, 내장, 피부 등의 순으로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고 잠복기는 30분에서 5시간이고요. 구토, 근육마비, 미각도나 호흡곤란, 의식불명의 증상이 나타나고 사망률이 무려 50에서 60%로 높은 게 보거 중독입니다. 두 번째로 섭조개, 다른 말로 홍합이라고도 하고요. 자, 대합에는 삭시톡신이라는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홍대섭 아저씨가 삭신이 쑤신데 홍대섭 아저씨가 삭신이 쑤신데 라고 외우세요. 자, 세 번째 모시조개 굴 바지락에는 베네루틴이라는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쟤네 모시굴바 베네 모시굴바 이렇게 외우면 잘 외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연독에 의한 식물성 식중독은 이 문제 또한 모두 중요해서 12개 다 외워야 하는데요. 어떻게 외우냐고 한숨 쉬면 더 힘드니까요. 텐션을 높여서 힘차게 출발해 봅시다. 네. 독보리에 테뮌린, 독패, 네, 테뮌린이 들어 있습니다. 맥각에는 에르고톡신이라고 하는 독소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맥각, 엘고톡신 이렇게 피마자에는 리신 그래서 피리 대두에는 사포닌 대사 동미나리에는요 시크톡신 동미나리 시크톡신 감자는요 햇빛을 받으면 퍼렇게 되면서 싹이 나는데요 솔라가 햇빛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감자의 싹에는 솔라닌이라고 독소가 들어있다.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들어있다고 외우고요. 감자의 썩은 부위에는 셉신이라는 독소가 있다고 함께 외우세요. 감자의 싹이 나서 솔라닌, 감자가 썩어서 셉신 외울 수 있겠죠? 네. 자, 면실류에는 고시뿔, 면고시 이렇게 외우고요. 강낭콩에는요, 영양 흡수를 방해하는 렉틴이 들어있어요. 강렉 이렇게 외워주고요. 미치광이, 풀에는 아트로핀이 들어있는데 아트라는 예술도 믿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치광이 아트라고 외워보세요. 자, OD에는요, 아코니틴이라고 들어있는데, 우이야코 이러잖아요. 오야커 이렇게 외우고요. 청매, 덜익은 매실, 복숭아씨, 살구씨에는 아미그달린이 들어있어요. 청아미 이렇게 외우세요. 벌꿀에는 안드로메도톡신 그래서 벌꿀 안 들어 안 먹겠다는 뜻이죠. 벌꿀 안 들어 이렇게 외워야 이렇게 외우세요. 듣기만 해도 정말 한숨 나오겠지만 저도 이런 식으로 외워서 지금까지 안 잊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 가지세요. 네. 버섯의 독성분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무스카린, 아마니타 톡신, 페지오린 이 문제도 무조건 여러분
외우세요. 네. 자, 파리버섯, 미치광이버섯, 광대버섯은 위장형 중독, 콜레라형 중독, 혈액형 중독, 신경계 장애형 중독 중 무슨 중독을 일으키나? 정답이 뭘까요? 질문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미치광이버섯, 신경계 장애형 중독. 네, 정답은 신경계 장애형 중독입니다. 자, 다음 독버섯의 감별법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버섯을 상상하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버섯 줄기가 세로로 쪼개지지 않은 것은 독버섯입니다. 보통 버섯은 세로로 쪼개집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고 화려한 것은 독버섯이지요. 색깔이 짙은 거, 줄기 부분이 거친 거, 쓴맛이 나는 거, 또 온수저로 문질러 검게 변하는 거, 점성에 액이 나오고 유즙 분비하는 거, 공기 중에 변색이 되는 것은 유독한 버섯입니다. 독버섯이다라는 거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예방 대책은 이 문제는 난이도가 낮죠? 벌써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유독한 동식물의 감별에 주의하고요. 자연독을 함유한 동식물을 조리할 때는 부족 부위를 제거한 후 조리한다가 정답입니다. 다음 인체에 간장독을 발생시키는 아스퍼질러스 프레브스라고 하는 곰팡이가 재래식 된장, 곶감 등에 침입하여 일으키는 독소 식중독은 네, 아플라톡신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인체 내에 간장독을 발생시키는 맥박균이 보리, 밀, 호밀 등에 기생하여 에르고톡신, 에르고타민 등의 독소를 생성하여 맥박병을 발생시키는 식중독은 네, 맥가균의 맥은요. 보리 맥자로 맥주 만들 때도요. 보리에 싹인 엿기름이 들어가기에 맥주가 됩니다. 지문 속에 정답이 있고 네, 조금 전에 또 우리 맥각 엘고톡신이라고 외웠었습니다. 정답은 맥각 중독입니다. 인체의 신장독, 간장독을 일으키는 푸른 곰팡이 페니실리움 속이 네, 저장리에 번식하여 스트리닌, 시트리오버리딘, 아이슬렌톡신 이런 거는 이제 몰라도요. 등의 독소를 생성하는 중독은 네, 지문 속에 답이 보이네요. 정답은 황변미 중독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다음 알레르기성 식중독으로 일어나는 물질과 네, 원인균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원인균은 히스타민이고요. 히스타민이고 물질은 히스타민이고 원인균은 프로테우스 모로가니균입니다. 원인 식품은 네, 꽁치나 고등어 등 붉은색을 나타내는 어류의 섭취 시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얼굴이 화끈거리며 열이 나는 증상을 보이고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축적되어 일어나는 현상으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면 빨리 진정이 됩니다. 이 알레르기성 식중독은 부패가 되지 않은 식품의 섭취 때에도 일어나므로 각자가 조심해야 합니다. 유기인재, 급성 신경독의 원인 물질과 예방법은 네, 원인 물질은 파라티온, 말라티온, 다이아지논, 테프 등의 농약이고요. 예방법은 원인 물질인 농약 살포시에 흡입 주의하고 과체류의 산성액 세척과 수확 전 15일 이내에 농약을 살포하는 거는 네, 금지라는 거 알아두세요. 다음 유기염소제, 만성신경독의 원인 물질과 예방법은 네, 원인 물질은 DDT, BHC 등의 농약이고 중독 증상은 보통 설사, 구토, 두통, 시력 감퇴, 전신, 권태 등이 나타나고요. 예방법은 유기인대와 같이 원인 물질인 농약 살포시 흡입 주의하고 과체류의 산성액 세척과 수확 전 15일 이내에는 네, 농약 살포를 금지해야 합니다. 유기인제는 급성 신경독이고 유기염소제는 만성 신경독이라는 것과
원인 물질이 뭐다 하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신경 증상을 일으키는 식중독은 방금 공부한 유기인제, 급성신경독, 유기염소제, 만성신경독, 보고독, 보툴리누스 식중독이 신경 증상과 관계 있는 식중독입니다. 잘 안 외워지면 직접 써가면서 영상을 반복하여 듣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화학적 식중독의 예방 대책은 불량기구 및 용기의 사용 금지, 기구 및 용기의 청결, 또 농약의 위생적 보관, 농약의 사용 방법 준수, 불량 첨가물 사용을 금지하면 화학적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었죠? 네, 다음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정답은 식품 첨가물입니다. 지문만 길었지 이런 문제 정도는 껌이야. 껌이야가 되어 자신 있게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껌이야. 보존료, 즉 방부제의 구비 조건은 방금 전에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탁색, 표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하는 물질을 뭐라고 했죠? 첨가물이라고 공부했죠. 첨가물의 한 종류인 보존료, 즉 방부제는 어떤 구비 조건을 가져야 하는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보존 기간을 연장시킬 것. 방부제이니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독성이 없거나 극히 적을 것이고요. 변질 미생물에 대한 증식 억제 효과가 클 것이고 미량으로도 효과가 커야 되고 무미, 무취하고 자극성이 없어야 되고요. 공기, 빛, 열에 안정되고 pH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고요. 사용하기 간편하고 값이 저렴할 것. 이게 방부제의 구비 조건입니다. 다음 식품 첨가물 중 치즈, 버터, 마가린 등 유지식품에 사용이 허가된 보존료, 방부제는 대히드로토산입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버치마 방부제는 대초. 버치마 방부제는 대초. 할 수 있죠, 여러분? 네. 식품 첨가물 중 육제품, 절임식품, 케찹식품의 사용이 허가된 방부제는 보존제는 정답은 소루빈산 칼륨입니다. 이렇게 외워볼까요? 6절K의 방부제는 소루빈산, 6절K의 방부제는 소루빈산 칼륨. 다음 식품 첨가물 중 청량음료수, 또 간장, 식초에 사용이 허가된 방부제는 안식향산 나트륨입니다. 간식의 방부제는 청량음료수와 안식향산이지 간식의 방부제는 청량음료수와 안식향산이지라고 꼭꼭 외우세요. 자, 식품 첨가물 중 빵, 잼류에 사용이 허가된 방부제는 프로피온산 나트륨인데요. 빵점프라고 외우면 어떨까요? 다음 식품 첨가물 중 산화 방지제, 다른 말로 항산화 방지제는 BHA, BHT, 몰식다산 프로필 에리소르빈산염이 있는데요. 에리소르빈산염은 수용성입니다. BB의 몰수로 외우세요. BHA, BHT, 몰식다산 프로필 에리소르빈산염은 수용성. BB 몰애수 이렇게요. 참고로
천연산화방지제는 비타민 E하고 비타민 C가 있습니다. 천연산화방지제는 사용 제한이 없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세요. 식품 첨가물 중 소매분 계량제의 종류는 아조디, 카르본, 아미드, 과산화 벤조일, 이산화염소, 염소, 광산, 암모늄입니다. 소매분 계량제의 종류는 이렇게 외워주기 바랍니다. 소개받으러 아카아 가서 과일과 산소, 염소를 주니 광산, 암모늄했다를 반복해 주세요. 어렵지만 외우세요. 공부하면 부자 됩니다. 다음, 식품 첨가물 중 감미료의 종류는 사카린, 염, 나트륨은요. 건빵, 생과자, 청량 음료수에 또 디솔비톨은 흡수성이 강하고요. 용도가 매우 다양하고 스테비오사이드는 청량음료, 빈과 껌, 저칼로리 식품에 사용하고 아스파탐은 식당용 감미료로서 탄산음료, 또 빈과 과자류에 사용하고요. 글리실리친산 나트륨은 감미는 설탕의 200배 정도고 간장, 된장에 사용됩니다. 억지스럽지만 이렇게 외우세요. 감사에는 디스아글산이 있다. 몇 번 큰 소리로 말해야 할까요? 네, 이거는 좀 어려워가지고 10번은 외쳐야 될 것 같아요. 감사에는 디스아글산이 있다. 감사에는 디스아글산이 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외울 수 있다. 아셨죠? 네. 자기 자신은 색이 없으며 그 자체에 의하여 착색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식품 중에 색소 성분과 반응하여 그 색을 보존 또는 나타나게 발색하는 데 사용하는 첨가물은 당연히 발색제입니다. 다음 식품 첨가물 중 육류의 발색제는 아질산, 나트륨, 들산염입니다. 이거 별 3개짜리죠. 네,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사진은요. 햄을 포장한 캔으로 햄 제조 시에 아질산 나트륨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향료라고 하면 식품 제조 가공 중에 향을 부과하고 또는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식욕을 증진할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은 지문을 잘 읽어보면 정답이 보이네요. 네, 착향료가 답입니다. 네. 식품 첨가물 중 착향료의 종류는 시트랄, 바닐린, 벤질알코올, 계피산, 알데하이드, 말톨 및 또 이제 그 외에 88종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이 문제는 그냥 눈여겨 보아주세요. 자, 다음 식품 첨가물 중 호료란 식품의 점착성을 증가시키고 유와 안전성을 좋게 하며 입안에서의 촉감을 부드럽게 하여 주는 첨가물을 호료라고 합니다. 뜻 알아두세요. 다음 식품 첨가물 중 호료의 종류는 초산 전분, 다른 말로 변성 전분, 카제인 등이 있습니다. 자, 사진에 보여지는 것은요, 라면 봉지인데요. 라면 면발에 밀가루만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변성 전분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용한다고 했나요? 점착성을 증가시키고요. 입 안에서의 촉감을 부드럽게 하여 주기 때문에 호료인 변성 전분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먹는 라면에도 호류의 종류인 토산 전분, 즉 변성 전분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세요. 과체류의 선도를 장시간 유지하기 위하여 표면에 피막을 만들어 호흡작용을 적당히 억제하여 수분의 증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첨가물은
네. 피막제입니다. 꼭 외우세요. 다음, 식품 첨가물 중 과체류의 품질 유지를 위한 피막제의 종류는 토산 비닐 수지와 몰포, 모홀린 지방산염이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사과는 제철이 아닌데 마트에서 판매하죠. 구입해 보면요. 호흡 작용을 적당히 억제하여 수분의 증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표면에 피막이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피막제인데요. 대표적인 피막제 하면 토산 비닐 수지입니다. 꼭꼭 여러분 외우세요. 네. 조리 시 다양한 거품이 발생할 때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첨가물은 소포제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다음, 조리 시 다양한 거품이 발생할 때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소포제는 중요하죠. 규소, 수지입니다. 소포제의 소, 규소, 수지의 소 해서 소소라고 외우세요.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식품 첨가물 중 팽창제는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는 뭐냐? 천연품으로 여러분 잘 아는 효모 이스트가 있죠. 소암모늄 명반이 있고요. 탄산수소 나트륨, 다른 말로 중탄산 나트륨 중도 식소다. 또 탄산수소 암모늄이 있습니다. 자, 사진은요. 팽창제로 쓰이는 베이킹 파우더 포장지의 성분인데요. 소암모늄 명반 40%, 탄산수소 나트륨 40% 사용했다고 써져 있습니다. 눈여겨보아 주세요. 다음, 식품 첨가물 중 영양 강화제의 종류는 비타민, 무기질 중에서 칼슘과 철분, 아미노산을 강화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다음, 식품 첨가물 중 이형제란 무엇이냐? 빵의 제조 과정에서 반죽이 분할기로부터 잘 분할되도록 하고 구울 때 빵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쉽게 분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첨가물을 뭐라고 한다? 이형제라고 합니다. 다음, 식품 첨가물 중 이형제는 유동 파라핀이에요. 무조건 외우세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이형 유동식 좋아하네. 이형 유동식 좋아하네. 네, 자주 출제됩니다. 식품 첨가물 중 두부 응고제의 종류는 황산칼슘,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다른 말로 간수가 있는데요. 이 사진은요, 풀무원 두부입니다. 염화 마그네슘을 응고제로 사용했다고 써 있습니다. 다음, 식품 유해 착색제의 종류는 아우라민, 로다민 B, 파라 니트로 아닐린이 있다고 알아두는데 얘네들은 유해 착색제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우라민, 로다민 B, 파라 니트로 아닐린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세요. 다음, 식품 유해 사용하면 안 되는 감미료의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요. 페닐라틴은 설탕 2000배의 감미를 가지고 있고 에틸렌 글리콜은 300배, 또 돌씨는 설탕의 250배, 파라 니트로 톨루이딘은요 200배의 감미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먹게 되면 2, 3일 내에 사망해서 살인당, 원폭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이클라 메이트는요. 설탕의 50배의 감미를 내지만 이들은 유해해서 사용이 금지된 감미료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식품 첨가물인 데두레스틴 또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리의 용도는 유화제가 정답입니다. 천연 유화제에는 레스틴 즉 난항 레스틴이 있다는 거 알죠? 또 대두 인지질 속에 레스틴이 있고요. 합성 인공 유화제에는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와 자당 지방산 에스테르가 있습니다. 외워야죠, 뭐. 네. 자, 추출제는 일종의 용매 액체로서 천연식물 등에서 그 성분을 용해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현재 사용이 허용된 추출제는 네, 유지의 추출제로 N헥산이 쓰이고 이소프로필 알코올은요, 설탕을 만들 때, 즉 제당시 정제의 목적으로만 허용이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추출제에는 N헥산과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있다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해 표백제의 종류는 롱갈릿, 형광표백제 3염화 질소가 유해 표백제의 종류인데 롱갈릿이 가끔 출제되었습니다. 네, 유해 보존료의 종류는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린, 또 불소화합물, 승홍이 유해 보존료입니다. 눈여겨 보아주세요. 달걀의 기포성, 거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남백의 상태는요. 점성이 높은 덩어리 흰자, 즉 농우남백보다 달걀이 또 오래돼서 점성이 낮아지고 물같이 흐르는 수양남백이 기포는 형성이 잘 됩니다. 또 온도는 냉장고 온도보다 30도씨 정도의 실온에서 기포는 잘 형성이 되고요. 소량의 산을 첨가하면 기포 형성이 잘 되고 설탕은 점도를 높여 거품을 더디게 만들지만 어느 정도 거품을 낸 후에 조금씩 첨가하면 안정성이 있는 거품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살인당 또는 원폭당이라는 별명이 있던 유해 감미료는 파라니트로톨루이딘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외워볼까요? 파라다이스가 좋은 건 줄만 알았는데 살인당이래. 다음 화학적 합성품의 심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은 첫째 안전성이겠죠. 자, 이 시간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크 로스팅한, 그러니까 막 진하게 볶은 그 커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스팅한 인스턴트 커피, 또 감자튀김에 들어있는 발암성 논란 물질은 아크릴 아마이드입니다. 이거 외워야 되는데요. 아크, 커피, 감자튀김 그렇게 외우세요. 아크, 커피, 감자튀김으로 외우세요. 외울 게 많아서 힘들겠지만 집중하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3회 기생충, 식중독, 첨가물, 또 법규 핵심 정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누르시고 합격의 복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지금까지 어썸 셰프였습니다.